또 일부 유럽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자산에도 이 암호화폐를 추가를 해서 부유세를 내자라는 게 주장만 나와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 자산에 대해서 부유세가 이제 도입된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부유세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당장 27년부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로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부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자칫 방심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금 인출부터 자녀 증여,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세금 이야기까지 국세청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박명균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균 세무사라고 하고요. 새로운 세무에게 대표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박세론이도 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최근 정부가 30조 원 넘는 추경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조사나 세금 추징이 이제 과해질 거다, 좀 세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사전에 대비하면 좋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추경을 하면은 그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2년 연속 세수가 이제 펑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뭐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체납자에 대한 좀 강화가 될 거예요. 그 원래 냈어여서 정상적으로 세수로 들어왔어야 될 돈인데 그게 안 들어오고 그 악질적으로 이게 피해가는 그런 고액 체납자들을 좀 더 추적하고 해서 거기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좀 강화가 돼서 이렇게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그 세무조사가 강화된다고 해서 조사 건수를 무한대로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의 질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더 추징이 가능한 그런 소재나,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고, 일단 한번 조사를 받으면은 그런 조사 강도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센 거 같은 게 이 업계에서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를 아예 안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자금 출처 조사는 이제 본인 소득 대비해서 좀 고가의 부동산을 사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세무조사인데,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라면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일단 취득하시기 전에 본인이 이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 원천은 좀 투명한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 소득은 충분히 있는 건지, 자금 원천을 확인했을 때 좀 부족한 돈은 어떻게 증여로 해결을 할 건지, 부모님한테 빌릴 건지,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차용증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취득을 하셔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나왔을 때 그런 걸 준비를 해두시면은 충분하게 소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세무조사는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나 이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막 나오기도 하나요? 보통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정기조사라고 해서 뭐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확률은 뭐 되게 적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그런 자금 출처 조사 아니면은 상속세 조사 정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받는 거니까 전 뭐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현금 1,000만 원 이상 인출할 때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최근 국세청의 현금 흐름 감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 현금 1,000만 원 얘기는 어딜 가도 이제 빠지지 않는 소재이긴 한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은행에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 입금을 하든지 출금을 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보고가 돼서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는 제도인데요. 꼭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 금융기관 종사자가 판단했을 때 좀 의심되는 거래다, 뭐 불법적인 거래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도 별도로 1,000만 원 상관없이 보고가 돼서 FIU라는 기관에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이게 세금 관련된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국세청으로 이제 공유가 되고 통보가 되는 거고요. 제일 좀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그 1,000만 원이 바로 뭐 국세청한테 통보가 돼서 조사로 이어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먼저 FIU에 보고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거를 또 오해하셔가지고 1,000만 원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계좌 이체도 990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좌 이체는 어차피 거래 상대방이 다 나오는 거라서 그거랑 상관없이 금액 상관없이 통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100% 걸린다. 이게 세무조사 당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현금 흐름 이상 징후랄 게 있을까요? 그 말씀드린 것 같이 하루 1,000만 원 이상이나 아니면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FIU에 보고가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FIU에서 이제 국세청으로 그런 자료들이 넘어가서 국세청은 근데 또 자기네들끼리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조사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사유나 혐의가 있어서 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FIU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그 현금 흐름 그것만으로 뭐 100%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뭐 세무조사나 뭐 개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그다음 뭐 상속세 조사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 아예 세무조사 자체를 받을 명분을 안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차명 계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매출을 좀 분산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제보를 해가지고 걸리는 거라서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같은 거 실제 경비도 아닌데 막 부풀려서 이익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 소득 대비해서 좀 불투명한 돈으로 부동산 가치 이렇게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사면은 이렇게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현금 출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FI에 보고된다 이런 것보다 애초에 그런 세무조사 자체를 받을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세무조사가 현금 인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현금 흐름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금 자료를 활용을 해서 조사에 사용한다는 거지 현금 그냥 출금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1,000만 원 이게 사람들이 이걸 꽂히신 분들이 많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 이하로 계속 출금하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좀 그렇죠. 있잖아요. 실제로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ATM 기계는 600만 원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창구 없이. 그럼 말 그대로 은행 10군데에서 600만 원씩 뽑으면 하루에 6천만 원을 인출을 하더라도 FI에 보고가 안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따지면 보고가 안 될 수 있는 거고 또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그게 반복이 된다면은 또 직원이 자진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통보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그 현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불법적으로 진짜 자금 세탁이나 어떤 도박 자금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인 분들은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아까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금 거래가 많을 텐데 그럼 현금 거래 많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그건 뭐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현금이 주로 많은 업종들이 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정상적으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은 FI에 통보가 되든 자료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은 걱정되시면은 입금을 안 하고 출금도 안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사실 모르겠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그런 돈이라면은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투명하게 다 신고하는 게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세랑 탈세랑 많이 혼돈을 하시는데요. 명백히 그냥 탈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차명계좌 같이 그렇게 누락시키고
뭐 남들 다 하니까 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받으면은 이게 당장 뭐 100만 원 내야 될 세금이 나중에 그게 2배, 3배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용돈이나 이런 생활비 같은 계좌이체가 또 빈번하잖아요. 네. 얼마까지가 괜찮고 어떻게 해야 증여세 문제 없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우선 뭐 소득이 뭐 전혀 없거나 좀 소득이 너무 부족한 부모나 자녀한테 당연히 생활비를 주는 거는 법에서도 비과세라고 세금이 없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생활비 뭐 월세라든지 뭐 학비라든지 뭐 식비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얼마까지 생활비는 인정을 해주고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건 정해놓은 건 없고 사람마다 생활 패턴도 다르고요. 본인이 이제 부모님이 가진 재산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쓰기도 하고 누구는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해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이 정도 재산인 사람이 이 정도 생활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뭐 타당하다라고 한다면은 생활비로는 그 다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활비로 소진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계좌로 뭐 생활비라고 명목으로 받긴 받았는데 그거를 안 쓰고 부동산 취득 자금에 쓴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예금에 갖다 넣는다든지 재산 형성에 사용되면은 그거는 증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한다면은 그 목적에 맞게 생활비면은 그렇게 생활비로 소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뭐 증여를 받는 거다라면은 거기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고 아니면은 빌려온 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차용증이랑 뭐 이자 그런 내역을 남겨 놓으셔가지고 이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받게 되면은 이제 답이 없어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 좀 챙겨 놓으시면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솔직히 수월하게 좀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생활비를 항상 이렇게 모두 다 소진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남잖아요. 그거를 뭐 모아서 뭐 부동산을 샀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은 돈으로 부동산 사기에는 부동산이 뭐 1, 200도 아니고 그 돈이 몇 억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뭐 몇십만 원 남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돈들이 본인 소득이 아닌 게 이제 자산이 형성된다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통장에 부모님이 돈 넣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나중에 걸릴까요? 그것도 그 당장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이 바로 아는 건 아닌데요. 그 돈들이 나중에 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그런 데로 재산 형성에 국세청이 파악이 된다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났어라는 조사가 시작될 수는 있겠죠. 그 산 사람이 증명해내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 받았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아니라는 건 본인이 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계좌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미성년자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좀 신고를 아예 해놓고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깨끗한 돈, 뭐 명백한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그 돈을 좀 굴려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갑작스러운 상속 발생이 됐을 때 고인이 사망 전 인출하거나 처분한 현금이 상속 재산에 합산돼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러한 추정 상속 재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저 국세청이랑 요 납세자가 이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추정 상속 재산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망하시는 기준에는 없는 재산인데 그냥 너가 상속 받은 걸로 봐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 기준이 있는데 사망하신 날 기준으로 1년 전까지 2억, 그다음에 2년은 5억을 이제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금액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았다든지 하면은 그 돈의 출처를 이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어디다 썼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근데 사실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쓴 돈이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제 상속인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소명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현금으로 출금되는데 어디 간지 모른다. 어디 뭐 땅에 치매로 땅에 묻어놨을 수도 있고 뭐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구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몰라요. 본인 자식들이. 언제 사망할지 뭐 정확히 예측을 하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좀 병세가 악화되거나 뭐 좀 그런 게 예정이 된다면은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그렇게
그럼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게 바로 돌아가시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계속 미루다 보면은 추가로 세금이 더 붙기도 하나요? 이 세금 신고를 빨리 안 하면? 신고 기간은 어차피 네.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하셔야 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신고가 좀 덜 됐다. 네. 그래서 원래 더 내야 되는 세금이 네. 있었다면 거기에 이제 가산세가 또 붙고 어. 그렇게 되는 거라서 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이거는 뭐 소명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네. 한다면 아예 추정 상속 재산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이 번 돈인데 우리가 또 산 거를 우리가 또 소명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도 열심히 약간 통장 관리도 잘 해야 약간 세금으로 낭비하는 돈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본인도 억울하게 내는 네.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계좌이체나 네. 뭐 그런 현금 거래 부분도 좀만 이렇게 조심을 하시면은 충분히 되시는 부분인데 그게 좀 현금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이렇게 조사를 받기 때문에 재산이 이게 크게 많지 않으시는 분들이 막 상속세 조사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몇억 원 정도 돼야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나요? 보통 뭐 30억은 넘으셔야지 네.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뭐 금액이 안 되더라도 네. 그 전에 부동산 처분한 금액이 있다면은 그 돈이 어디 가는지 그런 조사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무조건 안 나온다라기보다도 재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이제 현금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그럼 현금 매출 관련된 것도 세무 조사할 때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일단 요새는 워낙 신용카드를 대부분 사용하니까 그런 업종이 뭐 거의 네. 없거든요. 옛날 같은 뭐 예식장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축의금으로 바로 계산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조사 뭐 방식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 같이 현금 매출이 있는 많은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팔기 위해서 매입하는 양이 있을 거고요. 모텔 같은 경우는 취소이라든지 뭐 그런 개수 들어오는 개수들로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말씀드린 또 FI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가족이나 그런 계좌로 입금되거나 그런 거를 혐의를 해서 아마 조사를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세무조사 받을 일이 그렇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뭐 1%도 안 될 거랍니다. 세무조사 받는 사람은 극히 아, 드문데 진짜요? 네. 그게 내가 냈을 경우에 이제 그게 힘들어지니까 네.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조심을 하고 준비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이제 약국하고 병원이 많은데 이제 병원 하나가 털렸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 다른 병원이나 다른 약국도 이제 털릴 위기에 처해 있다. 약간 그런 말이 돌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네. 뭐 그 지역에서 지역을 초점을 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도 똑같은 의사나 뭐 약국이더라도 본인이 세금 신고를 다른 게 좀 더 부풀려서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가 나온 거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건 없습니다. 그 업종이니까 나온다는 것도 있을까요? 그런 업종을 타겟으로 해서 네. 세무조사 이제 컨셉을 잡는 거죠. 좀 그런 게 좀 탄로해서 우선 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기 똑똑하신 국세청 직원분들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이런 업종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은 세무조사 받을 일 없겠죠? 일본 회사원이야 뭐 아까 말씀드린 자금 출처 조사 그 부동산 크게 사는 거 아니고서야 그리고 그렇게 돈이 또 생길 때도 없어요. 사실 일반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랑은 크게 뭐 인연이 닿을 일은 없을 겁니다. 네. 평소에 세금 신고만 잘하면 딱히 인연 닿을 일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택 증여를 고민하시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집값을 낮게 책정하거나 공시가 기준으로 거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주택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엄청 심해서 이제 양도세 폭탄이다라고 나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차라리 양도에서 이렇게 양도세 낼 바에야 그냥 자식한테 증여하자 이래서 그때 증여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주택 증여가 그 고민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하고 계산의 시작이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증여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평가를 낮게 하냐 높게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택은 내 맘대로 가격을 그냥 정해서 난 증여세 조금 내고 싶으니까 적게 해서 신고를 한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기본 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 안에 같은 평수가 이제 거래가 된다면은 그 거래된 금액을 시가로 봐서 이제 증여 재산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증여일 기준으로 그 전 6개월, 그다음에 그 이후 3개월, 이제 총 9개월 기간 안에 그런 거래가 있다면은 그 금액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뭐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 평가를 아예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말씀드린 전 6개월 후 9개월 3개월 안에 거래가 뭐 전혀 없어서 적용할 그 금액이 없다면은 당연히 이제 공시 가격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공시 가격으로 좀 낮은 금액이겠죠. 그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또 국세청에서는 그 증여일 기준으로 전에 2년, 그 다음에 증여일 이후 9개월에 그런 유사한 부동산이 판게 있다면은 그런 이제 평가심의위원회라고 그쪽에다가 이제 회부를 해서 이게 이 금액으로 해도 돼라고 나온다면은 그걸로 또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 9개월 기간 안에 없다고 해서 선뜻 그 공시가격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렇게 더 큰 금액으로 이제 과세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좀 감정 평가를 해서 아예 금액을 픽스를 시켜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재산 평가 부분에 대해서 주택이 아니고 뭐 토지나 뭐 단독주택, 뭐 상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할 시가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 공시 가격으로 하는데 이게 당장 또 증여세만 따져보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증여세는 적게 평가돼서 증여세가 적더라도 나중에 팔 때까지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팔 때는 이제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면은 그만큼 차익이 높아져서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낮게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경우가 아니고요. 좀 경우에 따라서 아예 더 높게 좀 감정평가를 받아서 팔 때까지 고려를 해서 그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럼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언제 팔지 그런 계획에 따라서도 증여를 하든지 뭐 가족 간에 거래를 하든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감정 평가를 약간 픽스해놓고 진행하는 게 가장 위험 없이 그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지간하면 그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용하기가 쉬운데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뭐 많게는 막 3배, 4배씩 차이가 나니까 그 양도세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또 감정평가를 더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매매 거래에서 거래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우선 세법에서는 그 뭐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은 일단은 증여로 추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일단은 증여로 볼 테니까 증여가 아니라면은 너가 입증을 해라. 그래야지 이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을 해주는데요. 일단 가족 간의 거래에서 딱 그 보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적정한 거래 금액으로 거래를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그 계약서상 그 매매 대금이 진짜 상대방한테 갔는지 그 두 가지만 입증이 되면은 충분히 되는데 먼저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요새 많이들도 알고 계시는 가족 간에 뭐 합법적으로 뭐 집을 좀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증여세 측면에서 시가가 10억 이하라면은 30%까지, 이제 9억이라면은 2억 7천이겠죠. 그다음에 10억이 넘는다면은 3억까지, 20억이라면은 17억에 싸게 그렇게 거래를 해도 그만큼 싸게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싸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고요. 그렇게 싸게 거래하는 만큼 이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 금액이 적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부담이 적은데 또 단순하게 또 이제 증여세만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거래가 있으면 이게 양도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또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발생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랑 취득세에서는 이 30%이 룰이 적용이 되지 않고 시가에서 5%만 차이가 나도 그냥 시가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뭐 9억 5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벗어나면은 그냥 10억으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랑 취득세도 고려를 하셔서 어떤 부동산을 네. 매매를 할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네. 그렇게 충족이 돼 있는 주택을 대부분 그렇게 활용하셔야 최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래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자녀 명의로 그냥 주택을 사도 똑같이 관련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뭐 명의를 뭐 빌리신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부모가 그냥 자녀 명의로 그냥 주택을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증여한 겁니다. 어쨌든 네.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네. 주택을 취득한 거나 네. 돈을 대신 준 거나 똑같은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증여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을 증여했다고 보셔야죠. 그럼 돈을 주고서는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낫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낫나요? 그거는 뭐 그것도 뭐 딱 뭐가 낫다 할 수가 네. 없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가 뭐 나중에 집값이 뭐 잘 오른다면은 네. 더 쌀 때 증여를 해서 그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주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코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활용하기가 좋아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이게 가족 간 거래 매매에서 두 가지 본다고 하셨잖아요. 적정 거래랑 이제 매매 대금이 이제 들어왔는지. 근데 부모님이 그럼 매매 대금을 빼서 다시 자녀한테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걸리죠. 그런 아, 부분에서.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좀 더 그 증여를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미리 더 크게 이제 세금 폭탄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거래일수록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맞네요. 일단적으로 뭐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지금 강남 상구랑 용산 여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는 뭐 얼마랑 상관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아닌 곳은 6억 원이 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 관련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랑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그대로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괜히 이 칸에 적어야 될 거를 혼자 걱정을 하고 해서 괜히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엉뚱한 데다가 금액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나중에 소명이나 이럴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거든요. 사실과 다르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예금이 있으면 예금이 있는 대로 최대한 자기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보통은 계약을 하시기 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대출은 얼마가 나올지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 부족한 돈은 뭐 증여를 받을지 아니면은 부모 간에 차용증을 쓸지, 그리고 예금 잔액은 얼마인지, 뭐 돌려받을 보증금은 얼마인지, 그런 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저희가 뭐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래도 계획을 해서 사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솔직히 작성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막상 그거를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근데 그래도 팁을 하나 드리면은, 그 이제 금융기관 대출 이자가 아까우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차용을 통해서 일부는 그렇게 마련해서 기타 차입금이라는 그 칸에 작성을 하셔서 마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출이 좀 충분하게 나오신다면은 가능하면은 명백히 입증이 되는 금융기관 대출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 안 되지 않는 이상 그 기타 차입금 그쪽에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원에서 소명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어서 자금 출처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서 일단은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렇게 세무조사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일반적으로 좀 큰 금액에 대해서 네.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100억 버는 사람이 네. 5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조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명백히 소득이 네. 있으니. 근데 금액이 좀 적더라도 전혀 소득이 없거나 무슨 뭐 고등학생이 부동산을 샀다거나 뭐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갭이 많다면은 그 조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서, 물론 원칙은 뭐 금액이 좀 클수록 조사받을 확률이 높지만 네. 그게 크지 않더라도 그런 본인 소득 대비해서 갭이 있다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기에 현금 대신 이제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증여하는 것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요. 현금 그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오늘 증여한다고 해서 오늘 가격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전 2개월 그리고 앞으로 후 2개월 네. 총 4개월 동안 그 종가 평균액으로 네. 이제 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이제 바닥을 이제 찍고 있는 것 네.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평가 금액도 낮아질 거고요. 증여세를 적게 내면서 증여를 가져오고 나중에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그만큼 온전히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는 절세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반대 상황에서 상투 지점에서 잘못 알고 네. 선뜻 이렇게 증여를 했다면은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평가 금액이 높아지니까 증여세는 내는데 그게 또 가격이 떨어지면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손실은 손실대로 본인이 떠안아야 되니까, 반드시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절세 측면에서 좀 불리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어. 지금 약간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왔다가 또 네. 다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지금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뭐 더 오른다면은 그는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투자하는 거에서 그 확신이 있다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이다라고 할 때가 좀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 유형 중에서 PCI 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적은데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국세청에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PCI 시스템은요,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기 위한 네.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 소득으로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이 지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남은 돈으로 재산이 증가가 됐다든지 뭐 줄었다든지 그런 거를 비교를 해서 탈루 혐의를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이 사람이 5억을 벌었는데 지출된 금액은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따져서 2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부동산이 10억짜리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익인 8억이 혐의 금액이 돼서, 그럼 그 8억이 과연 어디서 났는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만큼 적게 신고를 했던가 아니면은 증여를 받았다거나,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나 이제 사업자 조사가 이제 선정이 돼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게 더 절세 측면에서 좋을까요? 아니면 주식 자체를 주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좋을까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까요? 이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종목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를 하시는 거는 좋죠. 그 다음에 뭐 현금은 또 현금대로 또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현금이 또 유리할 수 있고요.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크면은 이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증여세 자체를 내기가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물론 나눠서 낼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여세까지 내주는 경우가 있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현금 같은 경우는 그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증여세 납부 측면이나 그 활용 측면에서는 현금이 좀 더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증여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약간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해주고 또 조부모님이 자식한테 그 손자한테 증여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증여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5천만 원까지는 그 공제가 돼서 세금이 없는데요. 그 5천만 원 공제가 그 받는 사람 기준으로 위, 조부모, 부모,
그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통틀어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한테 받는다. 그런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을 먼저 써먹어서 그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조부모님 각각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증여에서 그냥 5천만 원만 딱 과세가 되는 거군요. 과세된 5천만 원만 빠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10년마다 그 리셋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증여를 미리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10년이 되면 그 다시 5천만 원이 부활이 되거든요. 네. 미성년자는 물론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하면은 증여세 없이 좀 차곡차곡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들었는데 부동산도 미리 증여를 하면은 또 나중에 증여하는 것보다 조금 세금을 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그거는 이제 상속세랑 연관을 지어서 네. 사전에 증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속 당시에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상속세가 늘어나는데 사전에 이제 증여를 함으로써 네. 상속 받을 재산을 줄이는 거죠, 먼저. 그래서 증여세도 좀 미리 내는 측면에서 좀 적게 내고 나중에 상속세도 적게 내고. 근데 이게 또 간단하게 증여를 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또 막으려고 상속 기준으로 네. 10년 안에 또 이게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이거를 다 합쳐서 어차피 상속세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모든 세무사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최대한 빨리 네. 미리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설프게 증여해봤자 나중에 금방 돌아가시면은 네. 또 상속 재산에 합해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동산 가치 좀 이렇게 쫙 오르는 자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속 재산에 합산되더라도 네. 그 증여 당시에는 2억인데 돌아가실 당시에는 뭐 10억이 됐다 이러면 2억 원만 합쳐지는 거라서 네. 그런 재산을 뭐 사전 증여를 한다면은 그런 것도 올라간 만큼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자녀한테 증여하는 5천만 원이 비과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10년마다 또 리셋이 되면은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5천만 원 주고 10살 때 5천만 원 주고 20살 때 5천만 원 주고 그렇게 하면은 비과세로 계속 자녀한테 자산을 좀 줄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예, 그게 뭐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밖에 네. 안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증여를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네. 2천, 10살 됐을 때 2천, 그다음에 20살 때는 성인이니까 5천. 그래서 한 30살 됐을 때 다시 5천 하면은 1억 4천 네. 정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돈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네. 뭐 나스닥이 됐든 뭐 ETF가 됐든 그런 데다가 만약에 그걸 투자를 해놨다면은 그건 훨씬 더 불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은 아예 그렇게 증여를 해서 그거를 불려서 그럼 한 30살 때 한 몇 억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큰 좀 힘이 되니까 그런 너무 것도 힘이 되는데요? 그걸 준비해 네. 두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고 있고요. 2천만 아니래도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증여세가 이제 10%가 가장 낮은 구간인데 네. 1억 2천만 원을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그렇게 10년마다 하면은 네. 그 이제 30살 됐을 때 그게 5억, 6억 많게 늘어났다면 뭐 10억까지도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사도 증여세 관련돼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마다 오. 증여세 신고를 해놨으니까 네. 그래서 신고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명백한 내 출처가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조사받을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죠. 네.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돈을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은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신고를 하면은 이제 차후에 불편한 상황을 방지할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 판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세금과 자금 출처 조사 리스크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존의 그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사는 그런 자금 원천이 본인이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으로 그게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서 네. 그 이 정도 살 능력이 있다 없다가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이 뭐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정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로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은 그리고 또 특히 코인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대가 젊고 네. 정확하게 이제
꾸준히 소득이 그 신고된 건 없는데 비싼 부동산을 사다 보면은 그 좀 가장 그 타겟이 되기 쉬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도 어린데 소득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 30억짜리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사지? 뭐 20억짜리 전세는 어떻게 살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내가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번 돈이다라고 소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30개가 있는 거를 갖다가 한 30억 정도 되겠죠. 비트코인 20개를 팔았다 이렇게 판 내역을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20개는 어떻게 모았어 라는 그 취득 과정까지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특히 코인으로 크게 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 거래 내역을 좀 꼼꼼하게 미리미리 다운을 해두시던지 저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래 내역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좀 그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매매 일지를 작성해서 내가 시드가 얼마였고 어떻게 그 과정을 보여줘야지 정당하게 내 돈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자금 출처 조사는 기본적으로 증여세 조사고요. 누군가한테 증여를 받았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하는 조사인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증여세가 과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산 내역을 없으면은 그냥 누군가가 증여해줬겠지 비트코인 뭐 어디서 넣어줬겠지라고 해서 과세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거래 내역을 그 챙겨 놓으시면 좋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20개를 아버지가 그 개인 지갑을 아들한테 그냥 줘가지고 아들이 뭐 업비트라든지 거기다가 넣어서 그리고 그대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그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끝날 거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럼 그거는 20개는 어디서 났어라고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 취득 과정 매매하는 과정을 반드시 좀 챙겨 놓으셔가지고 좀 나는 게 조사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겨 두셔야지 이제 조사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비트코인 막 20개를 그 증여받은 아들은 그럼 비트코인 20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될까요? 증여세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증여세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내 돈이 된다는 건데 신고가 안 되면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니까 너 증여받은 거 아니야? 라는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당연히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미뤄뒀다가 이제 후폭풍을 많이 세게 그렇죠. 맞는 거네요. 그럼 비트코인도 앞에 2개월, 뒤에 2개월 그걸 합해서 종가를 합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건가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종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24시간 동안 거래되니까 그거는 매월인지 아무튼 국세청으로 그런 거대 큰 거래소들이 그 국세청에 그 가격을 제출하는데 그 홈택스 들어가면은 매일매일의 그 종목별로 그 금액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산정을 하면 됩니다. 또 이제 향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이제 부유세 이걸 낼 수가 있다고 이제 과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부유세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한국에는 뭐 도입이 되지 않는 세금이고요. 일부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본인의 이제 자산이 있고 또 빚이 있고 부채가 있으면은 그걸 뺀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거기에서 몇 퍼센트 세금을 내는 거를 부유세라고 하는데 저쪽 일부 유럽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자산에도 이 암호화폐를 추가를 해서 그럼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게 추가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부유세를 내자라는 게 주장만 나와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 자산에 대해서 부유세가 이제 도입된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 가상 자산, 뭐 암호화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명백하게 이게 좀 투명화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워낙 이 세계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용이성도 좋고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유세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당장 27년부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로 했는데 일단
그게 될지 안 될지부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보기에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거의 반확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27년부터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가 시작된다. 그게 사실은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벌써 5년이나 유예가 된 거예요. 뭐 국세청이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세 인프라가 정확하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선뜻 이게 하면은 혼란만 일어날 수 있고, 누구는 저 해외에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안 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은 또 해서 세금을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좀 더 구축이 돼야지 과세가 될 수 있어서 그게 27년까지 그게 될지 준비가 될지, 근데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그렇게 해서 각 나라끼리도 그런 정보를 교환하기로도 다 협정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27년에 딱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 보시기에 조금 더 유예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그런 자료 수집이 좀 안 된다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투명해져가지고 국내 거래소나 이런 게 그럼 제재도 강하고 이래서 국내 거래소에서의 그런 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과세가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됐지만 이제 상속 증여세는 이미 과세되고 있고 해외 계좌 신고 의무도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칫 놓치는 분들도, 이런 걸 놓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암호화폐 관련 세금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이 전혀 없으니까 얼마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암호화폐는 세금이 없다라고 그냥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게끔 그 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택스를 통해서 그런 2개월 전후 2개월 평균가를 다 적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과세가 된다는 점.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 누가 뭐 비트코인 몇 개 이렇게 보유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모를 수가 있어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됐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점점 구축이 되면서 파악이 되면은 그게 그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넘어갔네 라고 해서 넘어간다기보다도, 왜냐면은 그게 넘어갔다 쳐더라도 어찌됐든 이거를 팔아서 본인도 다른 재산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자금 출처 조사를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어디서 났어? 라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이제 구축이 돼서 이제 국세청이 파악이 된다면은 좀 고가의 가상자산 그런 걸 갖고 있다면은, 그럼 이거를 어디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출처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 뭐 증여나 상속으로 뭐 그런 가상자산을 받는다면은 거기에 맞게 신고를 해두시는 게 오히려 몇 년 있다가 가산세까지 해서 하는 것보다 이건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자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그러면 세금을 걷고 있나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래도 뭐 정확하게 저도 뭐 어느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과세되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의 특성 자체가 워낙 이 전 세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세법도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거래 특성상 이제 익명성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세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 출처를 어떻게 추적하고 이제 코인 거래할 때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과거랑 다르게 이 거래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엄청 까다로워졌고요. 본인이 인증이 된 그런 은행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아예 그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FIU라는 그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네. 그런 관리를 하고 똑같이 그 1,000만 원 이상 뭐 거래가 되면은 자료를 수집하듯이 의심하는 거래, 그다음에 뭐 해외로 그 코인을 뭐 넘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나 뭐 국세청이나 이런 기관이랑 서로 그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네. 꾸준하게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서 자금 출처가 뭐 어렵다, 익명성이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이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 인증 안 되면 어차피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기 뭐 세계 다른 뭐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내 거래소만큼은 익명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래 내역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국세청에 쌓일 거고요. 그다음에 FIU에서도 이상한 거래라든지 뭐 자금 세탁이나 뭐 그런 탈세 정황이 있다면 그런 자료들이 수집이 돼서 점점 진화하고 있으니까 이거 익명성이니까 뭐 괜찮겠지. 네. 코인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꼼수가 없을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증명해낼 때, 소명해낼 때 처음 시드랑 이제 중간에 목표 금액, 이제 도달했던 금액까지 어떻게 그렇게 도달했는지 그 거래 과정까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 거래 과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 없으면은 네. 당연히 저는 증여로 추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 왜냐면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네. 누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갑으로 줘서 내 거에 넣어서 네. 그렇게 해서 현금이 됐는지 진짜 내가 투자를 했는지 그거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진짜 내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증여로 추정을 한다는 게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일단 그거 반대 뒤집지 못하면 난 그냥 이렇게 볼 거야. 네. 누구한테 증여 받았는지도 몰라도 돼요.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어요. 너가 입증을 못하니까 이 돈을. 그래서 그 추정한다는 말이 어려워서, 네. 그래서 특히 코인으로 좀 많이 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역을 잘 남겨놓으셔서 그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남기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럼 그런 분들은, 해외 거래소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도 그 본인 그 거래 네. 내역이나 그런 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어. 그런 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거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이게 그 나중에 뭐 세무조사나 네. 뭐 일 터져가지고는 어차피 수습이 안 됩니다. 세무조사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좀 최악을 생각해서, 특히나 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예 조사를 받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가 부동산 이제 30억 원 이상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부동산은 뭐 30억 이상이 아니고요. 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소득 대비해서 그게 갭이 너무 크면은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특히나 이거는 그 코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파악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0에서 부동산이 늘어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충분히 그거를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 보시기에 향후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세법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고 만들어질까요? 글쎄요, 지금은 뭐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지금 네. 너무 이 과도기인 관계고 계속 이제 법을 조금씩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뭐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안마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과세를 할 건지.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이제 과세가 유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 시장을 파악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고 거래소한테 그런 제출 의무도 만들고, 그 각 그 48개국 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그럼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 너네에서 거래한 거는 같이 정보를 교환하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점점 투명해질 거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그 매매가 지금은 유예가 됐는데 그거는 어쨌든 시행은 되지 않을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나올 수 있고, 이미 뭐 증여나 상속에서도 과세가 될 듯이 어쨌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자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유세나 뭐 이런 것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애초에 부유세라는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유세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는 재산세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부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땅이라는 거를 이제 실물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내는 세금인데 이거는 가상의 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만으로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역도 계속해서 내가 수집하고 갖고 있어야 나중에 팔 때 저 이렇게 거래했어요 하고 소명할 수 있는 거죠. 뭐 거래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고 계셨다면은 최초에 매입한 내역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잔고가 있을 거고 나중에 얼마에 팔았는지 네. 오히려 더 심플할 수 있겠죠. 근데 매매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그때 좀 추려가지고 실제로 그 돈이 된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냥 줬는지 진짜 아니면 시드 자체가 한 10억이 돼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10억 원어치를 사서 시작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본인이 진짜로 내가 잘해가지고 불린 거라면 그런 거래 내역은 충분히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법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은 주식은 2월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코인은 2월 공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반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충분히 다 보완이 될 겁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거나 어떤 구멍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거를 지금 뭐 걱정하실 것보다도 어느 정도 세법이나 이런 거는 당장 내일부터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개정안이 나오고 또 국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에 맞게 좀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 좀 유동성 있게 그때 대응하셔도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시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제 26년 12월 말까지는 얼마의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이 없으니까 최대한 그냥 수익 내는 데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7년 이제 만약 과세가 27년에 시작된다면 27년 과세 시작 전에 이제 투자자가 준비하면 좋을 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어차피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내는 세금이나 주식을 사서 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딱히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거나 이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이 지금 없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수익화를 시켜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그 지갑에 있던 걸 넣어서 하면은 취득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취득가는 과연 또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 그런 세법도 지금 최대 뭐 50%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아직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는 또 그때에 대해서 갖고 있다가 취득가액을 모르면은 그 계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오히려 난 더 비싸게 샀는데 그 가격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좀 많이 시세가 올랐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그 과세가 되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암호화폐 관련돼서 세법이 완전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일단 과세를 하겠다라고 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더 세부적으로 그런 거는 법이 있고 그 밑에 또 구체적인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이런데 아직 그냥 과세를 하겠다라는 정도 27년부터 하겠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 거죠. 과세 몇 % 정도 되나요? 22%로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해외 주식이랑 동일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다시 받겠지. 겨우 25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반발도 많고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똑같이 25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차별을 두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그 개정 사항으로는 250만 원 공제에 기타 소득으로 22% 과세되는 걸로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도 이제 과세 대상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마음 아파하시겠네요. 이제 27년 되기 전에 빨리 수익 실현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돈을 덜 쓰게 세금으로 돈을 낭비를 좀 덜하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충분히 대비를 하면은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진짜 깨달았는데, 세무사님 그러면은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정권도 막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나아갈지 누구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래도 잘 신중하게 다른 그런 주변에 너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그 주관을 갖고 잘 투자하셔서 그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